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9월 25일 수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엔비디아의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41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간밤 발표된 이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1년 8월 이후에 월간으로 가장 큰 낙폭의 이런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장 초반의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약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11월에 B컷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 대량 생산 소식과 이 젠슨왕 CEO가 계약한 이 지분 매각이 모두 다 완료됐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매도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지급준비율을 0.5%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서 이 LPR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이 때문에 구리와 같은 원자재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핀더더와 같은 중국 ADR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전일장에서 철강과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 어제장에서는 이 장 마감 후에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혜주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오늘 21선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현재는 0.1% 하락하면서 262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200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8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4,7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기관에서 계속 좀 연일 담아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일장까지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 보이면서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47% 오르면서 6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 실적 기대치가 하회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방어가 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7만 원 선 터치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42만 원 선이 단기 저항선일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7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장까지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사들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 초반 110만 9천 원대를 터치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물량 확대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러한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년 중에 최고 목표가인 36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 좋습니다. 개인의 사자세로 광부업세로 출발을 했고요. 8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23% 상승하며 7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돌아선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갑니다. 알테오젠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HLB도 1% 넘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은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0.17% 에코프로 BM 돌아섰고요. 에코프로도 0.11% 하락하는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중국 그룹 관련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컬러레이 그리고 황성그룹 상한가 찍고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26%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웰도 12%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철광석과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구산업 10%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LS도 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좀 개발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제형들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15종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트주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 허가로 202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유럽 내에서의 트주뉴 판매가 가능해지며 유럽 내 마케팅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GMP를 획득한 제약사와의 생산 계약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가의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고요. 트주뉴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트주뉴의 품목 허가는 지난 2023년 7월 31일에 신청됐으며 유럽의약품청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번 최종 허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주도 이렇게 항암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임상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유럽 내에서 허가 획득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번 최종 허가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앞서 2019년에 유럽의약품청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품목 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다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6일에 이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승인 권고 이후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최종 허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트주뉴는 유방암과 그리고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이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이어서 국내에서 개발한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허셉틴의 연간 글로벌 시장 규모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번 승인에 따라서 기존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판매 허가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후 판매 개시에 따른 물량 발주가 시작이 되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이번 트주뉴의 승인 성공 경험으로 현재 임상 3상 결과 분석이 진행 중인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HD204의 품목 허가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소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회장은 이 풀 밸류 체인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의 영업력은 이 트주뉴의 정식 판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인 이러한 트주뉴의 유럽 최종 승인 노하우를 토대로 후속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15종의 신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또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달 8일에서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이 세계 의약품 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미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다수 보유한 만큼 이번 허가를 계기로 좀 발빠르게 이렇게 개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 살펴보고 왔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지난달에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기업 설명회에 나선 것은 2021년 상장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요, 이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 적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항체 의약품을 독자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다는 이러한 이중 전략을 취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바이오시밀러는 이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적고 또 일정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그룹 전체의 주 매출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투주뉴 외에도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바스포다와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티스파뉴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바스포다 같은 경우에는 650명 규모의 임상 3상을 마친 상태이고요. 티스파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진입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주뉴 시장에는 이미 암젠이나 화이자 그리고 비아트리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진출을 해 있어서 현실적으로 후발주자가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약가가 낮고 또 허가 시기에 따라서 점유율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회장은 자체 생산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압도적인 생산 편의성과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투주뉴는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주뉴가 이 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렇게 회사의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요, 자체 췌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발현이 되는 이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를 표적으로 삼는 항체 신약, 이 PBP1510 울레인스타맙입니다. 사측은 이 사전 연구를 통해서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 수치가 높은 이 췌장암 환자의 예후가 더 안 좋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비임상에서 종양 억제 효과 등을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스페인을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1상과 또 2A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PBP1510 울레인스타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존 췌장암 화학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젬시타빈과의 병용 요법을 전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가 면역작용을 교란을 해서 이 암세포가 항암제를 피해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는 울레인스타맙이 화학 항암제와 병용 투여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 스페인 연구진에 따르면은 울레인스타맙 단독 투여군과 그리고 젬시타빈 병용 투여군 모두에서 이 병변 성장이 억제되거나 성장이 중단되는 결과가 관찰됐다고 밝혔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 통상 임상 1상이 투약 안전성이나 또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 것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프레스티지 파마의 박소연 회장은요. 이 최초의 유방암 표적 항암제인 허셉틴의 전례를 근거로 이 울레인스타맙이 거대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허셉틴 개발 전 유방암은 절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 항암요법이나 호르몬 요법 등이 주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HR2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은 허셉틴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를 커버를 하면서 이 유방암 표적 이 항암제 개발이 활성화가 된 건데요. 이 출시 6년 만에 관련 시장 규모가 4조 2,500억 원으로 약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마땅한 이 표적 치료제가 없는 이 췌장암 시장에서 올레인스타맙은 허셉틴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은 이 올레인스타맙이 표적으로 삼는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는 이 현재 췌장암 환자의 80%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글로벌 기술 이전 규모를 합해서 약 10조 원 정도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는 난소암 및 그리고 또 전립선암과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췌장암 이외에도 추후에 난소암과 그리고 전립선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합병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공시가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요, 이 종합 화학 소재 기업이고요. 산업과 화학, 그리고 필름 전자재료, 그리고 패션까지 이렇게 4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분할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 소재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흡수 합병합니다. 각 당사자들의 경영 효율성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 글로텍 자가 주식 포함해서 9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이번 합병 작업이 끝나면 코오롱 글로텍의 자동차 시트, 무드 등 이외에 에어백 등의 이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건데요. 1987년에 설립된 이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인 코오롱 글로텍은요, 자동차와 가구에 쓰이는 인조 가죽 시트를 주력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를 담당으로 하는 이 자동차 소재 사업부는요, 지난 상반기에 코오롱 글로텍 매출액의 81.54%를 차지했고요. 그만큼 이 자동차 시트 원단과 이렇게 봉제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도의 그 주력은요, 타이어 코드입니다. 이 타이어 코드가 타이어의 수명과 또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 보강제 사업인데요. 차량 내장재의 역량을 좀 보강을 해서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소재 회사로 좀 성장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이 코오롱 글로텍 인도 판매망도 통해서 이 주요 제품인 이 자동차 에어백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더욱더 기대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관심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제품이 바로 고품질 인조 피혁 제품, 이 샤무드입니다. 이 북미 고객사와의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세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맞춰서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이 맞춤형 자동차 부품 소재 솔루션을 제공해서요, 신뢰받는 협력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가 이렇게 코오롱 글로텍의 자동차 소재 부문을 합병하겠다라는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자동차 소재 부문에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좀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화학 업계가 좀 불황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오롱 인더도 사실은 화학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생산량을 좀 배로 늘리겠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코오롱 인더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좀 각광받는 슈퍼 섬유, 이 아라미드 생산량을 기존보다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해 말에 이 아라미드 연간 생산량을요, 7,500톤에서 15,310톤으로 늘리는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는요, 이 차량용 마찰재 보강제인 아라미드 펄프 생산도요, 3,000톤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생산량의 2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라미드 펄프가 이 자동차가 정숙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타이어 코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요. 이 타이어 코드도 최대 가동률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SUV와 또 전기차에 탑재되는 타이어의 수요가 또 늘면서 중국과 인도의 타이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따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코드가요.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섬유 보강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의 안전과 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호합한 이 타이어 코드의 제품인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는요, 기존의 폴리에스터 그 타이어 코드보다 지지력 등 좀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무거운 이 전기차의 타이어에 좀 적용이 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는요, 이 수익성이 또 높아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성장에 계속해서 좀 기여할 전망이다라고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타이어 코드는 이 자동차의 안전성과 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또 이 친환경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력이자 이 효자 상품인데요. 이 타이어 코드가요,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올해 베트남 생산 공정이 유럽 ISCC를 인증을 또 획득을 했고요. 원료와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 100% 재활용 원료로 구성된 이 타이어 코드 제품은요, 이미 개발을 또 완료를 해서요, 2026년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타이어가 생산, 사용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또 배출하는 기후 악당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어 업계는 제조 과정 전반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업계는 이런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소재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 밖에도 그 코오롱 인더가 성장 모멘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순도 방향 족계 그 석유 수지 기술로요,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석유 수지가요, 고분자 탄화수소 수지로요, 주로 접착제나 또 잉크 등 원료를 섞어서 이 접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기존 석유 수지보다 접착력을 더욱더 개선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그 PT 필름 사업과 관련해서요, 한행 컴퍼니의 SK 마이크로웍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필름은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연 700억에서 800억 규모의 적자를 좀 내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두 회사의 기술력과 또 시장의 경험을 좀 결합을 해서요, 글로벌 사업용 필름 시장에서 좀 입지를 더욱더 넓히기 위한 선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 성장 모멘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신사업도 발굴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탁월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에 힘쓰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좀 사업 경쟁력을 또 강화하고 또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개편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화학업계의 불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코오롱 인더도 아무래도 좀 실적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요, 594억 원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4% 감소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요, 1조 2,84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해서 0.3%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과 또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회성 비용도 좀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필름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이 합작 범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이 희망퇴직금과 성과금 등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전 사업의 부분의 수익성이 좀 늘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매년 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필름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등 이렇게 주력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보이고요. 또 코오롱 인더가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 개선이 좀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라미드 펄프 증선 라인 이 완공을 통해서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코오롱 인도가 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부양 정책 등으로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4분기에는 미주 광케이블 이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고 아라미드 판매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2차 전지 소재와 또 친환경 소재, 수소 등 이 신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좀 비주력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있다라고도 밝혔고요. 좀 다각화하는 데 더 힘쓰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시장 2개의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투주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 허가로 202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유럽 내에서의 투주뉴 판매가 가능해지며 유럽 내 마케팅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럽연합 GMP를 획득한 제약사와의 생산 계약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가의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고요. 투주뉴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기업 설명회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적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의약품을 독자 개발해 기술 이전한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자체 췌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울레인스타맙도 개발 중인 걸로 밝혔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공시 요약입니다.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 소재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흡수 합병합니다. 각 당사자들의 경영 효율성 및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 글로텍 자사 주식 포함해서 9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펄프 증설 라인 완공을 통해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수소 등 신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또 세포 배양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이고 이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는 그러한 기계로서 바이오 리액터라는 그러한 또 기계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국내 1위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A사와 11억 3,203만 원 규모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44%며 계약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공시가 유보됐으며 유보 기한은 내년 1월 24일입니다.
네, 이렇게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지금 공급 계약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또 어떤 시스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요, 이 바이오 소부장 분야에서 20년간 좀 묵묵하게 기술 개발에 나서서 세포 배양에 꼭 필요한 이 세포 배양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측의 제품인 셀빅은요, 이 세계 최초로 프리라킹 방식을 활용한 바이오 리액터로서 이 기존 제품들의 단점은 배제하고 또 장점은 극대화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와 상하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믹싱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요. 이 1000리터의 대용량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배양기 내에 임펠러가 없어서 이 세포가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현을 해서 다양한 배양 조건에서도 순도 높은 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빅은 이 크기에 따라서 대당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또 최대 5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회용 배양팩은 소모품으로서 이 장비 한 대당 평균 5일에서 2주 간격으로 이 비닐팩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셀빅의 이익률은요, 이 사토리우스, 다나오 등의 이 글로벌 기업 제품 대비해서 이 높은 50%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세포 배양기 시장은요, 2023년 기준에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이 고정형 스테인리스 세포 배양기 72.5%와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기 27.5%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고정형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약 8%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면은 이 일회용 시장은 연 25%를 상회하는 그런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렇게 좀 매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에 43억 원이던 매출은 2022년에는 89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08억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턴어라운드까지 달성을 해서 이 바이오 리액터 생산 추가 증설로 향후에 이 300억 원대 매출도 바라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이렇게 바이오 리액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는 소식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공시로 돌아가서 이번 공급 계약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영상 비밀 유지 조약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계약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요. 이 미국 산업재 이 소부장 대기업 A사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인 셀빅의 공급을 시작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사는 이 100년 역사의 미국 산업재 소부장 대기업인데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은 크게 이렇게 세포를 배양해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업스트림과 그리고 또 이를 정제해서 약병에 담는 다운스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사는요, 바이오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토털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이 마이크로 디지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난해 1월에 이 셀빅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 A사의 현지 시설에 셀빅을 설치해서 이 필요한 검증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양사는 이 셀빅의 기술 이전 및 그리고 북미 지역 독점 판매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서 지난달 단계적인 계약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A사의 프라이빗 라벨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디지털이 제작한 이 셀빅과 그리고 세포 배양 일회용 팩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미 내년 1월 이 A사의 현지 출시를 위해서 미국으로 보낼 제품을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제품 공급과 동시에 진행 중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세부 협의를 또 마무리했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2026년 말까지 이러한 기술 이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요, 이 프라이빗 라벨로 공급한 제품을 이 A사가 내년 초 북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만큼 이후에는 기술 이전 협의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술 이전 계약의 세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여름쯤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 A사가 셀빅에 대한 이 생산 능력을 갖출 때까지 북미 지역에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A사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이 북미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는 시점은 2027년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측은 단기적으로는 이 프라이빗 라벨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률을 50%를 확보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수천만 달러 이상의 이 순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이 내년 계약 체결 시점에 기술 이전 수수료의 절반을 수령하고 또 나머지는 A사가 직접 북미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령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요, 이 북미 지역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35년에 이 6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후에 이 미국에 등록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의 특허가 만료되는 2042년까지 로열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매출에 따른 로열티 비중은 한 자릿수대인 하이 싱글 디짓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이크로 디지털은요, 이 글로벌 일회용 세포 배양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요, 앞으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 공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사측에서는 자사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주요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향후 10년간 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는 물론 또 세계 2위 시장인 유럽 유통사와의 계약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를 해서 2026년에는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디지털 향후에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공략까지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또 앞서서 인도 기업에 이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이 셀빅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걸까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이 지난달 글로벌 백신 제조 기업인 인도 셀빅사의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와 이 셀빅을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세계에서 세럼사 조건을 충족하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는 이 셀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또 세럼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생산시설 증설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세럼사는 이 글로벌 6위 CMO 기업인데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를 4,0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물세포 전용과 또 미생물세포 이렇게 전용 제품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럼사는 더욱더 폭넓은 생산을 위해서 동물세포와 미생물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를 모두 차세대 제품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중에 이 동물세포와 그리고 미생물을 동시에 적용 가능한 제품은 마이크로 디지털사의 이 셀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럼사에서는 이 셀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번 세럼사와의 계약으로 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해서 향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세럼사와의 조건부 계약은 초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이 세럼과의 계약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 세럼사 외에도 13개 기업과 이 바이오 리액터 공급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럼사는요, 인도 CMO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서 이 협의 중인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계약은 마이크로 디지털의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목표 달성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 디지털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SJ그룹입니다. 이 국내 패션 업계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도 2.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J그룹이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영국의 헤리티지 브랜드 칸골의 이 모자 수입을 시작으로 이렇게 영위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또 가방과 의류 등을 선보이면서 패션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 호주의 여성용 모자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미국의 항공사 페남의 라이선스를 획득을 하면서요. 중견 패션 기업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한 걸음씩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속에서 이 스토리와 헤리티지를 지닌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요.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재창조하는 그룹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회사 설립 11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칸골 론칭과 더불어서 첫 해 매출이 1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안 좋았는데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대부분 패션 업계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SJ그룹은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고요. 2,0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SJ그룹이요. 경영 효율성을 좀 제고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겠다라는 공시가 밝혀졌는데요. 공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SJ그룹이 자회사인 SJ뷰티를 흡수 합병하는데요. 합병 방식은 소규모 합병입니다. SJ그룹은 존속 회사로 남고요. SJ뷰티가 합병 후에 소멸하게 됩니다. SJ그룹과 SJ뷰티의 합병 비율은요, 1대 0이고요. 합병 시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30일입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공시도 있었습니다. SJ그룹은 2,477만 원 규모의 자사주 3,969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보통주 1주당 6,240원이고요. 처분 기간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였습니다. 처분 목적은 직원 공로금 지급으로 명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SJ그룹 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공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 덴마크 슈즈 기업과 합작을 해서 또 골프웨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골프웨어가요, SJ그룹과 이 덴마크 슈즈의 에코 글로벌이 신규 골프웨어 에코골프 어페럴을 만든 건데요. 올해 2월에 처음 선보인 브랜드입니다. 이 에코 글로벌에서 40% 지분을 또 투자를 했고요. 주력 제품으로는요, 티셔츠와 팬츠 등 이 봄, 여름 시즌과 또 가을 시즌 이 1만 장을 또 수출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8월 이후부터요, 현지 반응에 따라서 좀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후에는 중국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에코골프 어페럴은요, 향후 에코글로벌의 유통망을 통해서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골프웨어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할 방침입니다. 이 덴마크의 웨더웨어 레인스도 런칭을 합니다. 이 레인스가요, 특수 방수 원단을 특화한 컨템플러리 이 웨어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연구 끝에 우비 특유의 고무 강택을 줄이고요. 세련된 질감과 또 일반 패브릭 같은 이 세련된 방수 원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 적용한 레인 코트를 또 런칭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또 인기도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이 소재는요, 텐트보다 더 강력한 내수와 원단으로 인해서 방수와 방한 기능이 좀 탁월하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레인스가 북유럽 특유의 모던하고 좀 시크한 디자인과 더불어서요, 세련된 컬러와 또 실용적인 기능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챙이 있는 후드도 있고 후드를 조이는 스트랩을 접목을 해서 또 비나 바람에 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또 공격적인 라인을 확장을 했고 또 글로벌 진출까지 하면서 시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페남인데요. 세계적 피규어 브랜드 플레이모빌과 함께 이렇게 커스텀 작가 김태식과 협업을 해서요, 새로운 컨셉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10월 중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저니 웨어를 표방하는 이 페남은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여정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이 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매장 내에서는 좀 다양한 컨셉들이 선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준비부터 뭐 비행기 탑승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페남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이 고객들의 취향을 좀 반영하고 브랜드 경험을 좀 강화하고자 했다라고도 밝혔고요. 소비자와의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SJ그룹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또 백화점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또 방향이나 또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SJ그룹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2008년부터 칸골,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이렇게 주요 패션 브랜드들을 영위하고 있고요. 미국 항공사 페남의 이 독점 라이센스 사업을 비롯해서요.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체 기획 브랜드 LCDC TM과 또 에코 글로벌 합작 브랜드인 에코 골프 어페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요. 자체 기획한 패션 브랜드 LCDC TM이 2024년 여름 컬렉션 팝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팝업으로 인해서 매출 신장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2% 신장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링이 용이한 아이템들을 좀 발굴하고 있고 반응 또한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클래식 아이템을 LCDC TM의 감성에 맞게 다시 재해석한 상품들을 다시 재탄생시켰고요. 이거에 대한 호조를 보인 겁니다. 이 팝업 진행 기간 동안에는 자사몰의 구매자 수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SJ그룹은요. 브랜드 디벨로퍼로서 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진 않지만 이 좋은 브랜드를 발견해서요. 가치를 얹어서 새로운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속에서 스토리와 헤리티지를 지닌 이 브랜드를 발굴해서요.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재창조하는 혁신자가 되고자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은 칸골과 꼭 칸골 키즈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 등 좀 기존의 브랜드의 마케팅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시기인데요. 힘들 때일수록 좀 기본에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칸골의 리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자 지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좀 끊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칸골도 좀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도 매출 호조를 이뤘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류업계 불황 속에서도 매출은 잘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 구체적인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SJ그룹에서 칸골, 그야말로 아무래도 효자 아이템이고요. 기업을 먹여 살리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이 키즈라인을 포함해서요. 전체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칸골 단일 브랜드에서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좀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낮출 필요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J그룹 매출액은요. 2020년에 1,071억 원이었고요. 2022년에는 1,9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2배 가까이가 점프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여파에도 그래도 이렇게 칸골이 좀 꾸준하게 매장 수를 늘리면서 선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요. 2023년에 경기 불황 속에서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2017년부터 여성용 모자 브랜드 헬렌 카민스키 라이센스를 추가하면서 브랜드 다각화에 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 매출액이 400원 남짓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골프로도 이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SJ그룹 관계자는요. 2024년에 이렇게 디지털에 적합한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좀 광고비를 작년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이렇게 외부 환경이 있듯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고 영업이익률을 10% 내외 달성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포부까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J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A사와 11억 3,203만 원 규모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44%며 계약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공시가 유보됐으며 유보 기한은 내년 1월 24일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 디지털 측은 단기적으로는 프라이빗 라벨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 50%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달에는 글로벌 백신 제조 기업 인도 세럼 인스타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와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셀빅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L그룹 공시 요약입니다. 자회사인 SL뷰티를 흡수 합병합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이며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30일입니다. 지난 7월에는 자사주 처분 공시도 있었습니다. 처분 목적은 직원 공로금 지급으로 명시됐습니다. SL그룹 관계자는 2024년 디지털에 적합한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 광고비를 2023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 내외 달성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